안녕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은 2장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지요. 2장의 주요 골자는 결국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네 가지 생명의 고분자 물질, 생명을 이루는, 그러니까 세포라고 치고 세포를 그 다음이 이제 다음 단계가 세포 안을 헤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장 세포 안을 헤집고 들어가 버리면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무수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봤던 바로 고분자, 물론 고분자라는 데서 이미 유기라는 것은 깔린 거예요. 유기 고분자 물질들이 전부 하나의 세포를 이루면서 모든 유기체들을 이루는 물질들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특성과 종류와 그것들을 알아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관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각각의 물질들,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유기 고분자 물질들에 대한 특성을 살피고자 하는 게 사실은 2장의 근본 목적이에요. 3장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게 계속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네 가지, 네 개, 손가락 네 개를 폈어요. 네 가지의 고분자 물질이 있다고. 결국 이 안에 무수히 세포라고 하는 이 안에 무수히만, 일단 제일 바깥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세포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핵부터 시작해서 DNA에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 네 가지가 뭐라? 이미 다 우리가 다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가지. 첫 번째, 뭐 굳이 순서는 없지. 네 가지의 유기 고분자 물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읊어봅시다. 핵? DNA? DNA는 무엇일까? DNA는 조미료이다. 조미료는 뭐라 그러지? 핵산이라 그러잖아. 핵산 조미료. 핵산이라고 하는 큰 범주의 고분자 물질이 있는 거. 종류를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지. 핵산이라고 하는 큰 범주의 고분자 물질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아주 쉽게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DNA와 RNA. 좋아.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은 뭐가 있을까? 그럼 핵산 하나 됐어. 쉽네. 또 다른 거? 점심 먹었어요? 점심 뭐 먹었어? 밥이 뭐지? 탄수화물. 그렇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큰 범주의 유기 고분자 물질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고, 설탕도 있고, 녹말도 있고, 무슨 뭐 글리코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단 말이지. 그래봤자 그들은 전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유기 고분자 물질의 네 가지 종류 하나인 종류. 그거란 말이야. 자, 핵산 탄수화물 끝냈어. 그 나머지 두 개는 뭐지? 단백질. 수천 개, 어쩌면 수만 가지일 수도 있어. 수만 개 종류의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그래봤자 단백질이야. 나머지 딱 하나? 지질. 이거 네 가지란 말이야, 네 가지. 근데 그 네 가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야, 이거? 원자 구조가 튀어나오네? 왜 그럴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원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 구성 단위. 원자가 뭐를 이루지? 분자라는 것을 이루어서 분자 중에서 훨씬 거대한 분자들은 우리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자, 분자, 고분자까지 이루는 원자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원자 뭐지? 대충 원자의 구조 대충 알잖아요. 일단 제일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고, 원자. 그 핵 안에는 세포의 핵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 핵 안에는 뭐가 있지?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각 원자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면서 뺑글뺑글 도는 친구들은 전자. 그거요. 다만
몇 가지 종류의 원자가 우리는 있을까? 각각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원소라고 하잖아요. 엘레먼트라고 원소. 그러니까 수소, 산소, 질소, 탄소, 황, 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원소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는 주기율표가 안 나와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내가 슬라이드에는 강의 주기율표가 있었으나 그거 알아서 뭐해. 그 주기율표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원소들이 쫙 있는데 거기 한 116개인가 18개 정도의 여러 가지 원소가 있으나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건 그보다 적어서 한 뭐 80개 좀 넘는 정도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이고 나머지는 실험실에서 심지어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사실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우리 그럼 뭐 80몇 개를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다행히도 아니야. 왜냐하면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은 몇 개 안 돼요, 사실. 대부분. 물론 아주 작게 미량으로 존재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원소들도 있긴 하겠으나 대부분은 몇 가지 안 되는 무슨 뭐 탄소, 산소, 수소, 질소, 황, 인 뭐 그런 것들. 무슨 일종의 약간의 칼슘, 뭐 마그네슘, 나트륨, 뭐 칼륨 뭐 그런 것들만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뤘단 말이야. 어떻게 했을까? 원자가 어떻게 하면 분자가 될까라는 것을 살짝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자를 정리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진도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나가면 좋겠으나 훨씬 더 알아듣기 쉽고 훨씬 더 재미있을 수도 있으나 그랬다가는 정말로 중간고사의 1장과 2장밖에 우리는 중간고사 볼 시험 범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이거 강의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고 나는 주요 골자만 여기서 짚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 원자는 어떻게 분자가 되었을까? 무엇을 통해서? 인력? 이거 두 개를 우리는 붙이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전기? 풀이 있어야지. 풀로 붙이면 되잖아. 접착제. 물질에서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접착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딱풀 같은 걸로 붙을 수도 있고 이게 그거 잘 안 붙겠다 그러면 무슨 뭐 강력 접착제는 문제인 무슨 슈퍼글루 그런 걸로 붙일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혹시 이 업계에서도 혹시 뭐 그런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것은 없을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혹시 누구? 화학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물학 업계에 발을 들어놓지 않은 주로 저 위에 있는 정보통신 쪽에 종사하는 업종의 대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화학, 물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면 생물 하는 사람들이면 지겹게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화학결합.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는 이제 원소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이거를 논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화학결합. 왜냐하면 화학결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생명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화학결합 종류가 크게 5가지 종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5가지를 구분하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각각 서로 다른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들을 또 이렇게 고분자로 만들려면 훨씬 더 이 화학결합을 많이 써서 만들었겠지. 그래서 화학결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이 장의 순서입니다. 구성 순서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선 화학결합의 이름을 한번 먼저 여기서 읊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 강의 자료에 첫 번째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들어봤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나 하면은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수소 결합. 다 유명한 결합들이에요.
요거는 조금 덜 유명한 결합인데 좀 듣기에 좀 특이해. 반데르 발스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강의 자료에.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결합은 아니나 화학 결합을 할 때 이게 꼭 필연적으로 여기 생명체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는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합시다. 엄밀히 말해서 이건 화학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성이라니. 소수성 요거 5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일단 우리의 화두는 뭐라고 했죠? 고분자란 말이에요.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데, 고분자 물질은 덩치가 큰 복잡한 물질이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 고분자 물질을 이루는데 이 5가지의 화학 결합 중에서 가장 널리가 아니라 유일하게 이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데 쓰이는 유일한 결합은 무엇일까? 수소 결합 아닙니다. 고분자 물질의 일단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세포 안에다가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건 뭐 그런 세포막이건 뭐 DNA건 우리가 딱 지어 놨으면 얘가 그냥 분명히 거기 내일 와도 여기 있을 거지 라는 어떤 확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튼튼해야 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화학 결합 중에서, 그러니까 화학 결합력이 가장 강한 슈퍼글루로 붙여야 된다는 얘기. 이 접착제 중에서도 접착제가 다 똑같은 접착제가 아니라 이 중에는 정말 딱불처럼 그냥 붙었다가 금방 떼일 수 있는, 심지어 벨크로처럼 찍찍이, 우리 신발에 있는 찍찍이 벨크로처럼 정말로 간편하게 붙였다 뗐다를 막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결합도 있어요. 여기 이 중에 얘가 바로 그 벨크로 같은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이. 그러면 그 반면에 정말 한 번 딱 붙이면 떼어내기가 매우 힘든, 못 떼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 접착제 구실을 하는 그런 결합은 무엇일까? 누굴까? 걔가 바로 이 공유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을 이용을 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나머지들은 뭐야 그러니까? 이온, 수소, 반데르발스 뭐 이런 애들은 일단 그 공유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고분자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면 그 친구들을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훨씬 더 잘 정제를 한다든가, 또는 이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이 고분자 물질들이 서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왜 그러냐면 이 공유결합은 정말 영구 접착제처럼 거의 반영구적으로 튼튼하게 붙는 데 반해서 이 이온, 수소, 반데르발스, 뭐 소수성 상호 얘네들은 정말로 임시적인, 붙었다가 떼었다를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유연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각각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5가지 종류의 화학 결합입니다.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그 화학 결합들을 특성을 한번 쫙 살펴보면 그게 괜찮을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가 개괄적인, 이제 이 실제적으로 고분자 물질의 약간 종류와 특성을 진입하기 전에까지의 필요한 기본 지식입니다. 자, 그럼 화학결합이 이제 골자예요, 오늘의 강의에. 그런데 그 전에 잠시 화학결합을 진입을 하기 전에 잠시 먼저 우리가 하나 딱 부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동위원소라고. 그래서 저희 강의 자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소가 무엇인가? 가장 흔한 예로 동위원소에 관한 탄소에 이렇게 번호가 서로 다른 탄소 3종류가 유명한 동위원소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C, 12, 13, 14. 여기서 이 번호는 뭐냐면 탄소의 무게를 얘기해요. 탄소의 분자량, 원자량 또는 분자량을 얘기하는 건데, 탄소가 여기서는 원자니까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 12라고 하는 것이 이 무게는 주로 어디서 이렇게
기여가 되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에서 보통 경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이 경우에 6개가 있으면 중성자가 6개가 있어서 둘을 합치면 12개에 해당하는 무게, 12개는 여기서 한 달톤 정도 되는. 그래서 어쨌든 12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그 기존 무게인데, 탄소인데 무게가 하나 더 나가는, 한 근이 더 나가는 탄소, 두 근이 나가는 탄소, 이렇게 무게가 다른 탄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들은 어째서 얘들과 서로 무게가 다른가? 이들의 이렇게 무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소로 간주를 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생물학 시간에 이 동위원소는 왜 배우는가? 이런 것들. 일단 동위원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무게가 다른 원소? 뭐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를 했을까? 이 무게가 다른 이유. 양성자의 개수는 전자의 개수와 보통 똑같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원소가 전기적으로 최소한 그 상태에서 중성을 띠지.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아야만. 이 탄소의 경우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6개이고 전자의 개수가 6개인데 이 전자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새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무게를 따질 때 치질 않습니다. 전기적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똑같이 돼서 이게 상쇄돼서 0이 되는데, 이 플러스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은 중성자,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성자 개수가 2개, 요 2개가 실질적으로 무게를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뭔가 있기 때문에 요 2개를 합한 12이라는 숫자로 이 무게를, 질량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갑자기 13이 됐다면 이 여기서 전자는 어차피 무게를 전혀 기여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13은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중성자가. 양성자는 웬만해서 건드리면, 왜냐면 얘를 건드렸다간 이게 막 밸런스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중성자가 하나 잘 들어가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C14이라고 하는 중성자가 2개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같은 원소로 쳐주는 이유는 이 하나의 원소로서 화학적인 성질은 거의 대부분이 전자에 의해서 얼굴마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맨 바깥쪽을 돌면서 화학의 어떤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주로 결정하는 것은 주로 이 전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더 용감하게 얘기해서 생물업계에서는 동위원소들끼리는 화학적과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전부 같은 중성자의 개수만이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편리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물리학적 성질이 같다는 얘기냐라고 태클을 걸 수도 있으나, 왜 그러냐면 생명체 입장에서 얘가 탄소인데 탄소 12와 13과 14가 동시에 다 들어왔어. 나의 밥과 함께 오늘 점심에 누군지 모르나 12, 13, 14가 같이 어우러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로서는 이들을 전혀 구분할 능력이 없어. 12가 됐든 13이 됐든 14가 됐든 그냥 탄소야, 내게는. 그래서 똑같이 탄수화물을 대사작용을 하는데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선 똑같은, 나의 입장에서, 생명체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똑같은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위원소는, 특히 동위원소 중에서 얘는 생물학 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 12, 13, 14가 있어. 얘네들이 전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탄소의 변종들인가? 이게 전부 다야? 답은 아니야. 또 많어. 몇 개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12, 13, 14 얘네만 우리가 보통 얘네만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얘가 지구상에서 이 탄소 중에서 탄소 12가 차지하는 비중, 모든 탄소 중에서 한 거의 99%, 거의 다네. 그러면 13은 나머지 약간의 약 1% 정도. 14는 뭐야, 얘는? 0.00 뭐 정도, 한 1% 정도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뭐가 또 있다는데 걔네들이야말로 정말 개무시 쳐도 될 얘 셋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탄소 업계에서는 C14이라고 C14만이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중에 얘네들이 워낙 에너지 준위가 불안해가지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너무너무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고 해서 왜냐하면 모든 이 자연계에서는 그런 불안정한 에너지 준위상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빨리 자기가 안정적인 상태로 회귀하려는 게 자연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이 C14 같은 경우는 지금 중성자가 2개나 더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으로 훨씬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야, 나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너처럼 될 수 있어? 있는 거 다 내놔. 가진 거 다 내놓으면 내가 너 정상인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그래 좋아하고 다 있는 거 다 내놓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방사능으로 방출되는 그런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종류는 무슨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같은 종류가 있으나 뭐 그런 거야. 어쨌든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자기의 불안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안정적인 방사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원소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 이것을 decay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이것을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적으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이러한 붕괴 과정을 거쳐서 어떤 환골 탈퇴를 해버리는 거죠. 강의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C14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4개, 이런 중성자를 뭐 다른 것으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탄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질소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붕괴라고 하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원소마다 붕괴되는 기간이 아주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빨리 했다가 늦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붕괴되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해서 반감기가 뭐냐면 이 강의 자료에 보듯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g의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탄소가 있었다고 칩시다. C14이. 얘가 반으로 0.5g의 이 방사능을 가진 C14로 남고 나머지 반은 질소로 변하는 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겠어 하는 그 기간, 그것이 반감기입니다. 탄소의 경우는 요 C14 같은 경우는 그게 5,600년 정도 걸리는 아주 장구한 시간이 걸려야 겨우 반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또 나머지 다른 종류의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그 반감기가 매우 짧은 것도 있고, 뭐 한 2주 정도, P32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반감기가 반이 없어져 버리는 아주 편리한 동위원소이죠. 우라늄 같은 거는 몇 억 년이 있어야 없어지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서로 달라요, 방금. 그래서 생물학 시간에 이걸 왜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인 특별 측면에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때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매우 아주 유용한 툴로서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한다든가 진단을 한다든가 할 때 특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나의 관심 물질에다 같이 이것을 우리는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라벨을 붙인다고 해서 레이블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당에다가 C14이 들어가 있는 포도당을 하나 만든다면은 그러면 그 포도당은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추적이 왜냐하면은 나오는 방사선을 우리가 검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포도당이 아니라 C14이 들어있는 포도당은 띠띠띠띠띠 뭔가 이제 가이거 카운터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 디텍션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 관심 물질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CT를 찍는다든가 펫스캔을 찍는다든가 할 때 그게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형제로 넣고 하면은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포도당에다가 방사성이 들어있는 포도당을 넣고 CT를 찍는다 그러면 얘가 이상한 데 가서 막 여기서 결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암이 왜? 포도당은 에너지원이잖아. 근데 쓸데없는 이상한 조직에서 그 에너지 포도당을 막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게 감추되면 너 지금 거기 왜 포도당이 거기 결집이 돼 있지? 여기 암이 있을 소지가 있네? 이상하다? MRI 한번 찍어보자.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실제로 실험실에서 분석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대학원 때 방사성 별의별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와 같이 살았던 거의 주말에 맨날 같이 거의 마시는 수준으로 동위원소를 같이 즐겨서 같이 동위원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실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방사성 동위원소 C14 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거 하는 거. 그게 뭐죠? 어떤 예에서 길 가다가 무슨 화석을 주었어. 이게 뭐지? 언제 저거 얼마나 오래된 화석이야? 라고 할 때 이거 5만 년 된 화석이야. 또는 아니야 이거 500년밖에 안 됐어.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할 때 바로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이론 원리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연대를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론적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알았는지를 본인에게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아요. 왜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불가능한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이 연대 측정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건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어째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를 어떤 물질의 나이를 얼마나 이것이 오래됐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미 원래부터 전혀 살지 않았거나 살아본 적이 없거나 또는 최소한 살은 적은 있는데 이미 죽은 그런 물질에만 이것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어떤 생명체에도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 이유. 이 점. 예. 되기 때문에. 주제돼서 돼서. 음.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황제우. 그렇습니다. 순환, 그러니까 자연계열,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순환을 하잖아요. 순환. 외부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부에 있는 노폐를 밖으로 방출하고 하는 이런 물질의 순환이 생명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C14 같은 거, C13, 12 같은 거 비율이 이미 자연계에서 이미 일정하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죽었어.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계속 돌아가니까 뭐 의미가 없는데 죽었어. 그럼 더 이상 이게 문이 닫혀서 여기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C14이 도망을 못 가잖아. 새로운 C14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미 닫힌 다음에 갑자기 C14을 그러면 이 죽은 샘플에서 C14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퍼센티지가 얘가 0.00005 한 반밖에 안 되네? 0.0001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의 반밖에 안 됐다고 칩시다. 얘 왜 이거 나머지 반은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붕괴한 거지. 붕괴했으니까. 그러면 그 붕괴한 기간이
이 반이 없어졌네. 원래 있어야 될 양의 반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반감기가 한 텀이 지났다는 얘기니까 얘가 죽은 지 한 5,600년 되는구나. 계속 더 연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탄소 같은 경우는 그런 반감기를 이용해서 한 6만 년, 최소한 6만 년까지는 정확하게, 그거 지나서는 조금 부정확하긴 해도 대충 어느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몇억 년짜리, 몇십억 년짜리 암석 같은 거는 우라늄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되죠. 반감기가 훨씬 더 긴 그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원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 그럼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먼저 이온 결합. 이온 결합에 대해서는, 이온 결합은 일단은 결합력으로 볼 때 약한 결합이고, 두 번째 이온 결합의, 생명체 안에서의 이온 결합의 문제점은 우리의 생명체가 일단 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이따 확인을 하겠지만, 이온 결합이란 뭐냐면은 일단, 그런데 이온 결합의 중요성은 이온 결합 자체가 왜 물질들이 화학 결합을 일단은 하는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온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온 결합은 이온들끼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 나트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소듐이라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불러야 되는 요 소듐이라고는 요 원소는 원래 전하를 하나도 안 띄고 있잖아. 근데 왜 얘가 갑자기 이온이 됐을까? 얘가 플러스 하나 일가를 띄고 있는 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를 하나 어디서 갖다 흘렸다는 얘기지. 얘는 고의적으로 흘렸을까? 어디다 갖다가 누가 전자를 강탈을 해갔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얘는 왜 이렇게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느냐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이 최외곽 전자라는 개념이 발생하는데, 전자의 개수가 몇 개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고, 우리가 양자역학보다는 그냥 훨씬 고전적인 물리역학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전자들이 서로 다른 궤도가 다른 껍질을 돌고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은,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저 멀리 있는 인공위성을 저 멀리까지 쏘아 올리는 것과 조금만 낮은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과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르듯이, 저 멀리까지 쏘아 올릴 때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전자가 일단은 개수가 적을 때는 작은 낮은 궤도에서 돌리다가 점점 전자가 많아지면 그 다음 층으로, 마치 아파트를 하나 딱 세웠는데 아파트에다가 일단 1층부터 먼저 방들을 전부 채우고 맨 꼭대기까지 내서 계속 손님이 오든, 호텔이라고 치자. 호텔을 이런 식으로 올리듯이 전자도 그런 식으로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맨 위층, 맨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전자 궤도를 최외곽 전자 궤도라고. 그래서 맨 바깥쪽을 돌고 있는 그 전자들이 최외곽 전자예요. 근데 어쨌든 각 층마다, 호텔에 있는 각 층마다 어떤 방의 개수와 각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정원이 있듯이, 전자도 그 최외곽 전자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 맥시멈 최대치가. 그것도 역시 이 원소마다 달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생물학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원소들은 다행스럽게도 전부 이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최대 맥시멈 8개밖에 안 돼. 다행이야. 이게 원소가 더 밑에 무거운 원소로 갈수록 이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8개. 그래서 쉽게 이 8개를 우리는 옥텟 룰이라고 해요. 옥텟, 8개, 옥타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8개, 최외곽 전자의 개수의 최대치인 8개를 전자를 다 꽉 채우게 되면은 이 원소는 하나의 원소로서 무릉도원, 열반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니들 같은 다른 일반 중생들처럼 이렇게 이 지저분한 개싸움 안 하고, 나는 홀로 고고하게 혼자 헬륨 가스처럼 고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원소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이지. 나도 열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최외곽 전자 8개만 꽉 채우면 나도 할 수 있어. 그게 근데 이 소듐의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딱 하나야, 홀로.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8개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7개를 갖다가 채워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어디서 누가 자기한테 소듐이 아무리 여기저기 전자 줍쇼 구걸하다 다녀봤자 누가 한꺼번에 전자를 7개를 주는 그런 골빈 원소가 어딨니?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 눈의 가시 같은 바깥쪽 요 전자 하나 내가 없애버리면 그 다음 궤도 바로 밑에 있는 궤도의 전자가 꽉 차 있으니까 8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쉽게 이온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근데 의기투합하는 친구가 바로 요 염소지. 얘는 반면에 최외곽 전자가 지금 7개야. 전자 하나만 얻게 되면은 8개 다 채우거든. 그러니까 둘이 쉽게 이온이 되면서 이온이 딱딱 된다면 하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딱 결합.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온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소들만이 이온 결합을 통해서 서로 반대 방향의 그런 전하를 띤 양도 같아야 되겠지. 그런 이온들끼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이온들이 많잖아요. 생물학에서 많이 보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무슨 또 뭐가 있을까? 마그네슘, 철분, 그렇지. 포타슘, 그다음에 칼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러스만 내가 어쩌고 공교롭게 했네. 여기에 상응하는 음이온들도 무슨 설페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이온을 만들 수 있는 것들만 쉽게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온 결합을 이룬 물질들이 왜 결합력이 생명체 안에서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하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물 안에서 보통 이것들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이 보통 보면 하얀 결정이잖아요. 소금. 이온 결합을 이루는 결정이에요. 소금을 물에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그냥 녹아버리지. 물에 녹는다는 얘기가 뭐지? 왜 이온들은 이렇게 붙어있지 못하고 물에 던져놓으면 녹아버릴까? 없어져 버릴까? 형체가. 녹는다는 얘기는 물이 얘네들을 전부 둘러싸가지고서 이 물이 어떻게 해서 이온 결합을 이루어진 물질들을 분해시키는지는 공유결합을 이해를 하면 이제 먼저 그냥 공유결합을 먼저 봅시다. 공유결합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이온을 쉽게 만들 수 없는 친구들이 대안적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탄소는 4개예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4개를 주우기도 힘들고 4개를 버리기도 힘든 거지. 이거 어쩌면 좋은가? 이럴 때 이제 역발상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그럴 게 아니라 굳이 내가 이것을 소유해야 돼? 카쉐어링이라는 거 들어는 봤나? 하고 서로 같이 전자를 다른 친구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야, 우리 둘이 계약서 쓰고 우리 서로 이제 전자 니꺼 내꺼 없이 같이 똑같이 서로 쉐어링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공유결합이거든요. 그래서 탄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전자를 8개를 맨 최외곽 전자를 8개를 어떻게 채우냐면 자기의 전자 4개만 가지고 나머지 전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얘는 뭐야? 그럼 얘는 이제 메탄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에. 그래서 보통 공유결합은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 훨씬 믿음직스러운 튼튼한 결합이기 때문에 실선을 쫙쫙 그어가지고 원소들 간에 실선을 쫙쫙 그어 있는 게 나타나면은 이거는 이거 공유결합이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자를 서로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아주 안정적인 튼튼한 결합을 형성을 하는 것을 결국은 이온 결합이 됐든 공유 결합이 됐든 이들은 목적은 최외곽 전자를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똑같은 이유나 서로 가는 길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이 경로를 조금 다르게 한다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메탄 같은 경우 탄소가 개입돼서 이렇게 메탄처럼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는 탄소가 워낙 점잖은 친구라서 이 상식과 공정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아. 지가 말한 그대로 탄소는. 그런데 이제 수소는 그래서 뭐 좋은 경험으로 좋은 거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는데 그 수소가 어쩌다 보니까 길 가다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같이 공유결합을 형성하자는 친구한테 꾀임에 넘어가지고 또 계약서를 썼단 말이야. 산소랑 썼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전자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자는 어디가 다 있냐면 여기서 노네? 내 전자 어디 갔어? 수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공유한 전자 어디 갔어? 전부 쟤네 동네에 가서 놀고 있어. 왜 그런 거야? 이 산소라는 친구의 특성이 전자에 대한 욕심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전자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는 척도로 표현을 합니다. 산소 전기 음성도 엄청 높아요. 두 번째로 높은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산소 바로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높은 친구가 질소. 얘네들 산소가 그럼 전기 음성도 높이는 지존인 거야? 아, 그건 아니에요. 산소보다 더 높은 전기 음성도 욕심이 정말 센 친구가 여기 있어요. 불소. 그러나 우리는 뭐 이 닦을 때 빼고는 우리가 불소 걱정할 일이 없잖아. 생명체로서. 생명체 안에서 불소가 그다지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산소와 질소 같은 경우는 이게 얘네들이 들어오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걸. 왜냐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남의 전자 뺏어가지고 활성산소에 관한 문제가 언제나 항상 많잖아요. 뭐 노화와 암의 무슨 근원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 활성산소가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이러한 산소의 그 그리디한 욕심쟁이 성질에 따라서 아무데나 전자 어디 남는 전자 없나 하고 막 탈취해가는 그 성질. 그것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쨌든 이러면 물이라고 하는 H2O가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전자는 똑같이 쉐어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자는 거의 여기서 놀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하의 입장에서 공유결합의 입장에서 물론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쪽은 약간의 플러스, 보통 약간의 플러스는 우리는 히라버 델타 소문자 파샬 차지라고 해서 델타를 해서 델타 플러스 부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쪽 산소 쪽은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성이 생기네요. 여기 물이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고분자 물질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 극성이야 비극성이야 라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극성이냐 비극성이냐에 따라서 얘가 물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판명이 나버리거든요. 물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물질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물질은 사실 그 운명이 우리 생명체 내에서 천차만별 엇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어떤 물질이 물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그때마다 그때 그 물질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럼 곤란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 물질이 극성인지 비극성인지를 알아보면 돼요. 만약 그 물질이 극성이라면 이 물질은 물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친수성, 물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하이드로필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물질이 비극성이라면 이거 극성인지 비극성인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 물질은 물하고는 왼수지간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물을 무서워하는, 물을 피하는.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물질이 극성인지 비극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분자를 딱 보고 그 물질이 어떤 분자들로 이루어졌는지를 딱 볼 때 일단 그 물질의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있으면 일단 이 물질은 극성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 질소는 뭐가 높다고?
욕심이 많다고 그랬잖아. 전자에 대해서. 끌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물질에 산소와 질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이 얘는 극성일 것이고, 또 가장 적나라하게 극성 물질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이미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이온화가 되어 있는 물질은 극성이죠. 이제. 산소같이 약간 노골적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 이거 물처럼 극성이란 거 알 거 아니에요. 왜? 산소가 여기 있잖아. 이거 극성이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성과 비극성의 물질을 대충 우리는 금방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물에 들어가면 왜 해벌레가 힘을 못 쓰고 전부 분해가 되느냐 하면 물이 달려들잖아. 물이 전부 요 주위를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게 요 그림에 있네. 요 그림에 요 지금 빨간색으로 또 동그라미들이 물 분자들이거든요. 물 분자들이 각각에 붙어 가지고서 물에 플러스 마이너스 측면이 전부 있잖아요. 각각의 이온들과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전기적인 인력을 형성하면서 이런 극성 물질들을 전부 녹여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물에 녹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이 이제 공유결합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수소결합이란, 여기서 우리는 수소결합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수소결합이라는 건 원래 물로부터 파생된 결합이는 물의 파생 상품이에요. 물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물은 여러 개 존재하잖아. 여러 개의 물이 존재할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게 이쪽에 있는 수소 화살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 이쪽 왼쪽에 이웃집에 있는 물 분자와 서로 눈이 같지? 또 이쪽 산소 이 친구와 또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각각의 물 분자들이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것을 요 각각의 점선들을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소 결합은 정의상 일단 수소가 개입이 돼야 돼. 근데 모든 수소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소? 특별한 수소지. 산소 또는 질소와 운 없게 속아서 산소 또는 질소와 공유결합을 형성하기로 사인한, 계약서에 사인한 수소들. 이들과 얘는 그럼 완전히 이제부터 전자는 이제 털린 거니까 이제는 남의 동네 어떤 이상한 뭐를 찾게 되는 이것과 산소 또는 질소 간에 은밀하게 또가 바로 수소 결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소 결합은 벨크로 찍찍이라는, 이거 금방 결합했다 금방 아주 약한 결합이야. 그런데 보통의 수소 결합의 특징은 이렇게 물 분자들처럼 개떼처럼 몰려들었다 개떼처럼 흩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적인 힘은 매우 약하나 단체로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벨크로가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하나는 뭐 이거 아무 힘도 없지만 보통 벨크로가 한 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딱 붙으니까 꽤 튼튼한 힘을 발휘하죠. 정말로 수소결합은 비유하자면 그 찍찍이 벨크로 같은 그러한 이 힘과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면 딱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DNA가 이거 있을 때 DN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이중사슬이 어떻게 이거 두 개의 가닥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약한 결합이긴 하나 이들 긴 사슬을 수소결합에 하나씩 전부 쫙 붙어 있으면 이거 매우 강력해서 떨어뜨리기 힘든 그런 결합이 되는 것이죠. 물 자체가 각각의 물 분자가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물은 끓일 때 물의 비열이 높다라고 하는, 물 끓일 때 꽤 많은 에너지가 끓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수소 결합 하나하나를 전부 파괴시켜서 날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힘이 꽤 많이 든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매우 강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왜 어째서 물은 고체 상태에서 훨씬 액체보다 더 가벼우냐, 이런 것들도 수소 결합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은 왜 자기 줏대 없이 붓는 데마다 부을 때마다 전부 알아서 지가 그 용기에 야
그렇죠. 아이, 무시하지. 용기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가 보지? 용기에 따라서 물의 형상이 변하느냐. 수소결합이 부분적으로 파괴됐다 부분적으로 형성되는 게 매우 쉽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그런 것이고, 수소결합의 중요성은 이온결합, 수소결합 같은 것들은 매우 약하긴 하지만 결합력이 아까 언급했듯이 미세한 생명체의 미세한 분자들의 미세한 상호작용 같은 것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미세한 약한 결합이 뭐냐면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두 개의 분자가 있다고, 원자에다가도 해당되는 이거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분자 또는 원자에 전자는 마구 돌아다니잖아요. 전자가 돌아다니는 것은 무작위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요 형상을 우리가 각각의 순간순간을, 아주 짧은 순간을 스냅샷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한 순간에 전자가, 이 친구는 지금 전자가 이쪽에 와 있어. 그럼 이쪽 부분이 약간의 전자가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부분 전하가 생길 것이고, 반면에 요 가까이 근접한 또 다른 물질은 전자가 저쪽에 가 있으면 그럼 이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마치 이쪽이 두 개가 수소결합에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현상이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하죠. 임시적이나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계속 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게 워낙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마치 이 전극이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여기가 상시적으로 어떤 화학결합이 약하긴 하지만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런 화학결합을 우리는 반데르발스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데르발스 결합의 특징은 뭐냐면 이온만이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유결합처럼 무슨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항상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물질들이 반데르발스 결합은 잠재적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다만 조건이 뭐예요? 둘이 아주 가깝게 근접을 해야 되는 거죠. 둘이 가깝게 근접을 해야만 여기서 어떤 그러한 힘이 적용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반데르발스 결합은 표면적이 서로 상보적인 이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반데르발스 결합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주는 표면적이. 그래서 아주 약한 결합이긴 하지만 실제로 생물학에서 반데르발스 결합의 이 힘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특히 항원과 항체가 또는 효소와 기질 같은 것들이 결합하는 이 근원의 이 주요 힘은 반데르발스 결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원을 인식을 하는 요 항체 부분과 항원이 서로 딱 이게 구조적으로 상보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둘이 근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이 세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또 다른 재미있는 예가 도마뱀 중에 하나, 미주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게코도마뱀이라는 이 친구는 매끈한 유리 벽면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발로 딱 짚고서 자기 발에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그냥 올라가. 게코. 그래서 신기하다. 뭐지 얘는? 봤더니 발바닥이 이제 대박인 거라. 발바닥 자체가 이 유리면과 매끈한 그런 벽면과 반데르발스 결합을 유발시키기에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딱딱딱딱 잡고 올라가면은 이게 쭉 그 어떤 흡인력을 순간적으로 반데르발스 결합에 의해서 발생시켜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 응용하면 우리도 반데르발스 신발, 반데르발스 장갑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도 락클라이밍을 벽면에서 할 수 있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반데르발스 결합의 약하지만 매우 강력한, 전체적으로 꽤 강력한, 어느 정도 강력해? 도마뱀을 끌어올릴 정도의, 또는 항원, 항체, 효소 기질들이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괜히 혼자 너무 일단 10분 쉰 다음에 나머지 빨리 끝내고 또 잠깐 질문 같은 거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10분 쉽시다 지금부터.